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주 2+2 통상협의를 가진 한미 양국은 7월까지 통상 문제를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속도와 시점을 두고 양국은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이런 트럼프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엔 한국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국 경제의 숨통이 트일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는 작가죠. 김영하 작가의 신작을 포함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게 됐어요.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부르던 말이 9대 명이었잖아요. 90% 정도 득표율 보인다 해서 9대 명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말을 보여줬어요. 더불어민주당 4차 순회 경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최종 득표율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합산은 89.77%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높았었는데 그 민주당 계열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이고 보수 정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였는데 그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아닌 총통 추대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원 투표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높게 나왔어요. 89.21%였고요. 구체적으로는 대의원 투표에서 85.1%, 권리당원에서 90.4%, 재외국민 투표 98.69%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오늘 첫 공식 행보는 어땠어요? 예, 첫 행보부터 조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서울 현충원으로 갔는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민주진영에서 나온 걸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이번에 그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고 거리 선거라는 급작스러운 선거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 분열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수락 연설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여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국가 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고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 대결 세계 질서와 인공지능 중심의 초과학기술 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 구차한 일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연설문이 총 6천여 자 분량이었는데 통합이란 말을 14번 썼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였어요. 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라이벌로 맞붙었던 김경수, 김동연 후보 향해서도 원팀으로 승리하겠다. 김경수의 꿈이 김동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그 민주당의 비명계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 비명계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 좀 아우르겠다라는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오전에 갑자기 윤여준 전 장관에게 타진할 거다. 그리고 윤여준 장관한테 언론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은 못 들었고 그래서 어쩜 사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방금 전에 윤여준 전 장관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보수 인사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인사와 비명계를 민주당에 어떻게 얼마나 배치할지 요거를 좀 봐야겠고요. 민주당 선대위는 30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지만 고배를 마신 김동연과 김경수 예비후보. 이들이 본선에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네.
사실 존재감은 굉장히 미미했죠. 이재명 후보 독주 체제였고 그래서 김동연 후보 최종적으로 6.87%, 김경수 후보가 3.36%. 다 한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게 좀 크리티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는 이 두 후보가 이렇게 졌다고 해서 정치적인 경력에 어떤 타격을 입거나 하는 일은 없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트로킹 이후에 오랫동안 공백기 지내고 외국에서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스며들면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서 얻어갈 게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그 지난번처럼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집안 싸움 해가지고 흙탕물 튀기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 끝나고도 이분들이 지금 뭐 얼굴 붉힐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본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 다만 김동연 후보는 현직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뭐 캠프에 서지는 못할 거고요. 김경수 전 지사한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는 방안을 뭐 논의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도 본인 개인적으로서는 앞으로 민주당의 당권을 잡는 게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경선 다 끝나고 나서 김동연 지사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 김경수 전 지사도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 나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재선거처럼 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언제 결정되나요? 예, 지금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4강전이잖아요. 여기서 오늘 2차 경선해서 2명으로 앞으로 추리는데 과반 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2명 추릴 것도 없이 1명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반 득표자가 이 4명 중에 한 번에 나오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걸 다 종합해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3강구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차 경선이었고 이제 2차 경선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원 투표가 5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흐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의 이번 경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은 계엄과 탄핵의 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탄핵 반대파 후보들의 주장으로는 이제 당원 투표를 할 거잖아요. 이게 절반 들어가는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파는 인기가 없더라.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 4명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탄핵 찬성파든 탄핵 반대파든 모두의 공통점은 타도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을 박살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안철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재명을 이기겠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후보자 각 캠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세를 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정작 경선 주자들이 먼저 넘어야 될 산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식도 구체화하고 있어요. 네. 원래 3명은 단일화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안철수 후보까지도 단일화에 동참할 뜻을 밝혔어요. 그렇게 좀 입장을 선회를 했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한덕수 차출론 언짢다 아니다 뭐 이거 질문이 있었는데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언짢지 않다 X라고 답을 했고 안철수 후보만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근데 언짢다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뭐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이고 선거 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를 열어놓겠다라는 쪽이고요. 비교적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뭐 어떤 경선을 교황처럼 콘클라베식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어찌저찌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해도 이제 단일화하고 해도 이게 범보수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까지 뭐 그런 거론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금 1강을 확정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좀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건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들 지금까지 여론조사했던 그런 것들은 다 한덕수 대행을 배제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공식 출마를 하고 여론조사에 끼어들면 이 또 구도가 판이 많이 바뀔 것이다. 네, 한덕수 대행 지금 그러면 출마는 거의 구도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출마를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내일 국무회의 때 혹은 국민의힘 후보 낼 30일 이때 출마설이 유력한데 다만 30일이 더 유력해 보이는 거는 29일에 국무회의 때 거부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날 거부권 쓰고 이날 사퇴하면 거부권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9일은 내일은 거부권 쓰고 모레 출마하지 않겠느냐. 왜 모레냐? 모레가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4일이 사퇴 시한인데 4월 30일 넘기면 5월 1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또 노동절부터 해서 어린이날까지 이렇게 쭉 또 긴 연휴 끼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4월 30일 제일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덕수 대행 지금 공식 일정을 모두 비워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여기저기 현장 방문하면서 광폭행보 보이더니 내일 국무회의 말고 별다른 게 없어요, 일정이. 그래서 대선 출마 위해서 마지막까지 좀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측근들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총리 비서실장, 공보실장, 사직서 오늘 다 냈다고 하고요. 조만간 또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하겠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이런 단일화 빅텐트는 사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일 때 얘기예요.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후보자 기호도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야 앞번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 달 11일 전에 입당 후에 단일화까지 끝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와요. 네, 사실 뭐 최근에 검찰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로 조기 대선을 앞둔 검찰의 전략일 수도 있죠. 새 정권 보란 듯이 그런 정치적인 행보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왜 여기는 수사 안 하냐라는 그런 잡음은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가 좀 보면은 이 공천 개입 의혹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거 네. 원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했었는데 6개월 만에 재조사하겠다는 거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2021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가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 그리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라는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에서는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 원, 이렇게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을 때 발언했던 주장했던 내용들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직접 소환 조사가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이렇게 세 곳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부부를 둘러싼 또 한 축의 인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죠. 이 전성배 씨 부부와 딸, 처남 등 일가족의 출국을 전면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성배 씨 가족들이 잇따라서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대상을 가족들에게까지 넓히는 거고요. 내일은 또 명태균 씨를 서울에서 조사하는데 명태균 씨가 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첫 조사입니다.
네, 국회로 가볼까요?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 질의에 나섰죠. 네, 앞서 정부가 AI 통상 대응 산불 피해 복구 민생 지원 이렇게 해서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을 정부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정책 질의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고 이 자리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 비롯해서 이 부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출석합니다. 근데 여야는 앞서 추경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잠정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추경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은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좀 줄이고 어느 부분 늘릴지 이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야는 그 증액 여부 그런 내용 등을 두고 오늘 내일 좀 이게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종합정책 질의하고 곧바로 다음 날인 30일부터 증액 감액 심사 들어간 다음에 다음 달 1일에 의결하겠다는 게 지금의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화창한 날씨에 도로 위로는 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작업하는 곳 앞에서는 갑자기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이 많은 만큼 전방 주시 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고령 부근에서는 1차로와 2차로 또 갓길을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성주 휴게소 일대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6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목천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동에서 금강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2+2 통상협의 이후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의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꾸라진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와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고율 관세 조정을 위해서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를 가졌는데요. 첫 시작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1차 만남이니까 어떤 뭐 즉각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분위기를 탐색하고 뭐 이렇게 의제를 조율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협의에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라고 하는데 뭐 통역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기념 사진도 찍고 뭐 선물도 교환하고 하려면 협상에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상협의에 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양측은 협의가 끝난 뒤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정부 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당히 좋은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미국이 4월 초에 이 관세 유예를 90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한이 7월 8일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한미 양측이 7월 패키지 딜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없애거나 뭐 얼마나 깎아줄지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뭘 대가로 내놓을지 이걸 이제 한꺼번에 주고받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의제는 관세 그리고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로 정해졌습니다. 4가지로 정해졌고 이제 데드라인과 의제까지 좁혀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분야별 실무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왔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협상단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얘기를 했는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좀 주력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측에 그러면서 이제 관세 면제를 요구한 거고요. 특히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렛대 삼아서 이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업은 우리로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고 또 한미 양국의 니즈가 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분야거든요. 네. 우리 조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미국으로서는 이제 인력과 이 조선 기술 같은 걸 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분야라서 우리 측이 미국에 건넨 기념주화에도 이 핵심 카드가 이렇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경제 발전, 조선 이렇게 뭐 쓰여 있었고 이를 상징하는 LNG 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알래스카 LNG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검토 문제도 이날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건 뭐 앞으로 좀 검토하고 이렇게 뭐 결정해 나가야 될 뭐 그런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여러 차례 이제 방위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1차 협의에서도 분명 뭐 언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요. 네. 협의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대신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무역 협상과 이걸 이제 연계시켜서 하지는 않겠다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지난 16일 지난주인데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직접 등판을 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근데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은 성과를 어쨌든 빨리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취임 100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협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관세 문제에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협의에서 환율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환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다는 게 이제 우리 기재부의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재부랑 미국의 재무부가 별도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론을 해보자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고 올린 글을 보면 그 첫 번째가 환율 조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은 이제 그간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중국 등 뭐 여러 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버는 나라가 죄다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무역 흑자를 내는데 어떻게 계속 달러화가 이게 강달러일 수가 있냐, 원화가 약할 수 있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안 떨어질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을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결국에는 배경을 보자면 사상 최대를 찍은 미국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막든지 아니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뭐 수입 가격을 높이고 이제 수출 가격을 낮추는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원화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뭐 인위적인 개입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모여가지고 그냥 환율 이렇게 정하자. 라는 식으로 환율 조정에 나설 수도 있고 이게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은 기준금리를 올리도록 압박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이 모든 게 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 그냥 트집 잡기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협상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 안보죠. 무엇을 논의할지 구체화된 건 없지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의제 4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제 안보 분야인데 이건 그냥 뭐 곧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핵심 산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이 품목들의 공급망 협력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는 수출 통제까지 아마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막 미국은 AI 칩 통제하고 뭐 중국은 히토류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한국 너네도 이제 중국 경제에 동참해라라고 나오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화 제스처를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자기 정부가 145% 관세를 부과했으면서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중국과 특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측에서는 중국 외교부는 이제 관세 협상 없었다 이렇게 재차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 진위를 떠나서 어쨌든 두 나라가 약간 한 발씩 물러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 비슷하게 중국도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를 이미 철회했거나 혹은 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미국산 반도체 관련 관세 면제 조치는 이미 무역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뭐 산업용 화학 제품인 에테인과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이제 중국 뭐 언론도 그렇고 외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계 최강의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서로 이제 깊게 얽혀 있는지 또 이제 중국 경제 일부가 여전히 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 상호 관세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랑 뭐 IMF 충계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내놓은 설명도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관세 유예가 뭐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중이 해결을 빨리 보지 않으면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 협상을 빨리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있는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관세 협상도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중 간 이 고리 깊은 이 갈등을 이 미중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번 어렵다고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난주에 발표한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인 것도 충격인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관세 영향은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미 이제 역성장의 추세에 들었다는 게 좀 되게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지난해 2분기가 마이너스 0.2%였다고 하고 3분기 0.1% 성장, 4분기가 0.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까지 마이너스 0.2를 찍으면서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1%대 이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제자리 걸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1960년 통계 이후 작성으로도 처음이라고 하고 뭐 네. 코로나19 대유행 때 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암울한데 뭐 배경으로는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또 미국 관세 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에 경제 심리 위축이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역대 최대 산불 피해나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또 고성능 반도체 수요 이연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는 좀 상황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치러지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고요. 이제 기존에 지속해왔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좀 빛을 발할 거고 대선 예산 집행 등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추세적으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저 효과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4월부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2분기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 연간 경제 성장률을 당초에 이제 1.5%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크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미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낮췄습니다. 정부가 지금 뭐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규모가 작고 또 이미 약간 적기를 놓쳤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도 있지만 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말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인데요. 이 같은 결사의 의지가 바로 이순신 정신이요.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적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서 나온 필사즉생이란 한자어에서 필사는 반드시 죽음 또는 살 가망이 없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필사의 각오, 필사의 노력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라는 표현에서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쓰는 힘을 가리켜 죽을 힘이라고 합니다. 보통 죽을 힘을 다하다 또는 죽을 힘을 쓰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을 힘이란 말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세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참고로 죽어 마땅한 큰 죄인 죽을 죄와 거의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표정을 뜻하는 죽을상 역시 모두 붙여서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그중 강원 영동과 경북, 충북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며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제주 19도, 강릉 부산 21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잠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고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선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오늘까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의 경선 후보들은 지역 방문과 공약 발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인사청탁과 이권계의 모욕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전 씨의 처남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계의 모욕 등과 관련해 내일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업회생 기습 신청으로 수천억 원의 단기 채권 피해를 낸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유심 관련 정보가 해킹된 SKT가 오늘 오전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준비된 물량이 금세 동나는 등 고객 불편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학생 한 명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학교 교장 등 전부 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일부는 가슴과 복부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 부상자 가운데는 학교 근처를 지나던 행인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난동을 벌인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가 됐다
있었다고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아로 분류된 학생으로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취재를 종합해보면 가해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특수학급 교실로 이동한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집에서 가져온 각기 다른 흉기 4자루도 압수했고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어요. 네, 주말 사이 강원과 경북, 경남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났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강원 인제 야산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주민 37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아서 소방 국가동원령까지 발령됐는데 주불이 잡히기까지 꼬박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이튿날 국가동원령이 해제되고 나서야 모두 귀가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비무장지대 DMZ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8시간 가까이 다 돼서야 진화가 됐고 경북 봉화, 영주, 경주, 포항과 경남 김해에서도 산불이 났지만 다행히 모두 초기에 진화됐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이어져서 특히 더 조심해야겠는데요.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작은 불티 하나도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바싹 마른 봄을 조금이나마 적셔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유심칩 무료 교체에 나섰는데요. 유심 재고가 부족해서 가입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네, 대리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교체를 시작했고 온라인에선 이보다 1시간 이른 9시부터 예약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유심 재고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이미 주말부터 많은 이용자들이 유심칩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는데 가는 곳마다 재고가 없다 난감해했고요. 왜 피해자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예약 접수를 받기 시작한 T월드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시작 전부터 접속 장애를 겪었는데 전날부터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한다고 안내한 데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겠다 알리면서 트래픽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나 접속자가 몰리고 있는데 예약 신청을 해도 언제쯤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요. 예약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매장에서 완료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예약 날짜나 시간까지는 안내하지 않고요. 유심 재고가 확인되면 교체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안내해드리겠다. 수급 상황에 따라 여러 날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 적혀 있습니다. 재고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무상교체를 약속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사측은 현재 100만 개 정도 재고가 있고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해명했지만 당장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라는 긴 대기 시간도 문제고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가입자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SKT 가입자는 모두 합쳐서 2,300만 명에 달하고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2,500만 명,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쓰는데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한들 전체 가입자의 5분의 1밖에 교체를 받을 수가 없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보안 사고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심도 당장 교체할 수 없으면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사측은 유심 교체 전에 유심 보호 서비스에 먼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교체만큼이나 추가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설명합니다. 불법 복제 유심을 통해 기존의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화를 개통하려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 등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해 주는 서비스인데 앱에 들어가시면 현재 가장 첫 화면에 떠 있기도 하고요. 가입비도 무료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해도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거의 다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측이 해당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보상하겠다 밝힌 만큼 가장 먼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아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유출 범위도
규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피해 수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조건부터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유심 정보 외에 다른 어떤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완전히 파악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만 보면 공포감이 지나치게 퍼져나간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심 정보 유출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집단 소송에 나서자는 온라인 카페까지 등장했는데요. 우리의 개인정보 우리가 지킵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 정보가 아니다. 복제폰 개통부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지적했고요.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단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공간이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올해 들어 불과 석 달 만에 6천 건에 육박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전체 피해액만 3천억 원이 넘고요. 건당 피해액도 5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1년 새 모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절반을 넘기면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요. 카드 배송이나 사건 조회, 대출 신청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본격적인 시나리오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뒤 검열이 필요하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요즘처럼 유심 유출이다 보다 불안감이 커진 때 덥석 미끼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돼서 문의하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한 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고객센터며 금감원, 검사사칭 등 수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경찰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 거는 전화마저도 피싱 조직에 모두 가로챌 수 있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이름부터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화 내용 녹음, 심지어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모르는 링크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경찰청은 주의해야 할 키워드로 사건 조회, 특급 보안, 약식 조사, 자산 검수 등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다 강조한 만큼 돌다리도 2번, 3번 두드려보고 건너셔야겠습니다. 네, 한때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교사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면서 교대 합격선이 많이 낮아졌다고요. 네, 학생들이 줄면서 교대 모집 인원이 줄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합격선은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서울교대를 비롯해 주요 5개 교대 2025학년도 수시 전형 내신 합격선은 3.61등급으로 집계되고요. 춘천교대의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의 최저 성적은 6.15등급으로 1년 전 4.73등급보다도 크게 낮아졌고 정시 합격선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락하는 교권, 또 열악한 근무 환경에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년 전 서울 서희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죠.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에선 응답자 18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교육연구정보원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1.91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젊은 교사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40% 이상이 이직을 생각 중이거나 조건이 맞으면 교직을 떠날 계획이 있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은 늘어만 가는데 비해서 성취감이나 보람은 적고 낮은 보수와 현실성 없는 수당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조사 결과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경제 주축으로 꼽히는 30대, 40대, 50대 남성 자살률이 크게 늘었어요. 네, 밥벌이에 대한 버거움 때문인지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3050 남성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4,000명을 돌파해서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났는데 둘 다 2년 연속으로 늘었고요. 금융위기 여진이 이어졌던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 그중에서도 30대와 40대, 50대의 자살 사망자 수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5,600명에 달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이 경제 활동을 이끄는 3050 남성들을 직격하는 방아쇠가 된 건데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소비 부진 등으로 날이 갈수록 내려앉았었죠.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고 자영업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랜데요. 그렇게 생계전선에 뛰어든 가장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겁니다. 지난 1년 새 3050 남성들이 한강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로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도 경제 문제였다고 하네요. 심리부검을 담은 복지부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장년층 자살 사망자는 피고용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고요. 사망 전 스트레스를 준 사건으로는 정신건강 다음으로 경제 관련이 두드러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채와 수입 감소가 많았는데 문제는 올해도 탄핵이며 세계적인 경제 변화까지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 걱정거리가 산더미고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자살 예방 정책은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더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우려가 됩니다. 어디서 스쳐 지나가듯이 본 글귀인데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페달을 밟는 한 넘어질 염려는 없다는 건데 고된 하루에 지친 분들께 잘 가고 계시다 가다 보면 어느새 오르막도 다 지나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편히 내려갈 날도 오지 않을까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 예약 시스템을 악용하는 얌체 고객들 때문에 기차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 수수료를 2배로 높였다고요. 네, 편하게 가보겠다고 옆자리까지 예매한 뒤 취소하는 이런 얌체들 때문에 오는 5월 28일부터 수수료를 높이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수수료 기준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부터는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배로 높아집니다. 지금은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전에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전부터는 또 3시간 전부터 또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 부산의 주말 승차권의 경우 당일 출발 3시간 이내까지 취소 수수료가 지금은 5,980원이지만 앞으로는 11,96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한 달 동안 홍보를 거쳐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른바 노쇼 문제가 심각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붙어있는 2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쏘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2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하는 경우는 12만 6천 건에 달했고요. 이 때문에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꼼수가 조금 덜 보였으면 싶습니다. 네. 0602님, 유심보호 서비스도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신속한 사태 해결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전 아바의 첫 히트곡이었던 링링 듣고 잠시 뒤 이다혜의 북마크 코너로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작가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김영하 작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에세이 신간에 나왔습니다.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이 나온 이후에 6년 만에 신작 산문집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내밀한 김영하 작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제목은 단 한 번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불확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유료 이메일 구독 서비스인 영화의 날씨라고 하는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김영하 작가가. 네. 그때 연재했던 글을 수정을 많이 하고 다듬고 이번 묶어낸 책이 이번에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책 제목 보면은 약간 좀 느낌이 오실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살고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가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V 출연으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김영하 작가를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제가 김영하 작가라고 하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설이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런 시절에 정말 많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주목받았던 작가입니다. 퀴즈쇼라는 소설도 있고요. 소설집 중에는 오직 두 사람,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산문집은 단 한 번의 삶, 여행의 이유, 올해 준비해온 대답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건 아마도 예능 프로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재치 있고 지적인 입담으로 김영하 작가님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작가님의 에세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이 책 첫 번째 글이 어머니에 대한 글이에요. 2023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알게 된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뭐 친척들부터 해서 어머니 옛날 친구분들부터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는 사실 이 자녀 세대하고 뭐라고 할까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얘기할 일이 없죠. 없죠. 네, 근데 사실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그렇게 온 손님들 맞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뭐 어쩌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영하 작가는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1960년대에 김영하 작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당시에 한 30 정도의 나이였나 봐요. 근데 그 시대에 그 나이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다는 거죠. 늦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엄마 결혼하기 전에 뭐 했어?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뭐 굳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작가님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혹시 결혼을 했었나? 혹시 나랑 뭐 다른 어떤 형제가 비밀리에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이제 근데 어머니 결혼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여군이었던 거예요. 네. 김영하 작가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김영하 작가로서 뜻밖의 이야기고 이걸 왜 굳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자기가 군인으로 용산에 있는 이제 그 부대에서 복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김영하 작가 어렸을 때 이제 데리고 명동 같은 데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놀던 데가 명동이었고 그래서 그 명동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고 그게 어머니가 용산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 생활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치매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같이 자기 아내랑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아들은 알아보시는데 며느리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때도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젊었을 때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는 여자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 말을 해도 되나? 약간 이렇게 망설이시는 모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도 있고 또 다른 글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읽다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 영화랑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영화인데 잠깐 보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중간부터 볼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영화 볼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일단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끌려다니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때쯤에 가서야 이게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책 제목이 단 한 번의 삶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원래 이 책 제목이 인생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 즈음에 가면 요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는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호기로운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나한테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밖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조금 자기의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는 그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단 한 번밖에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글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걸 쓰는 사람이 알아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에겐 그런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읽고 나면은 되게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이제 그런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독자인 나의 삶과 이어지는 순간을 발견하는 게 바로 에세이를 읽는 재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런 재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유명하고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순간에는 나랑 너무 비슷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나 뭐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유명한 작가의 회고담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고 읽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되는 책이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책 출간되고 바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작가님이 유명하기 때문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 김영하 작가님 책 특히 산문들을 읽을 때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는 어떤 푸근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푸근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약간 뾰족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은 무디지만 따뜻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 좀 굉장히 고르게 갖추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도 한 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3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로 이제 지금까지 뭐 50쇄 넘게 이제 계속 중쇄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2020년에는 독일에서 최고의 추리 소설 1위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본에서 번역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살인자라고 하는 모티프에서 출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살인자, 특히나 자기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살인자라고 한다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주인공은 나이를 먹으면서 늙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요. 영화가 한번 만들어졌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 설경구 씨가 주인공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이 병수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한때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일종의 응징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그런 사적 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7년쯤 전에 자동차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살인을 멈추게 되었고 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 후유증으로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정말 멀리 있는 기억, 가까운 기억 하나하나 이렇게 깜빡하는 것처럼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항상 모든 일은 어느 날과 함께 시작되죠. 어느 날 병수가 마을에서 태주라고 하는 사람의 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자다. 연쇄살인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병수는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살인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단은 기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런 약간은 초반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게 마지막까지 읽을 수 있게 만들고 또 김영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극대화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김영하 작가님은 영화화된 이 살인자의 기억법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원신영 감독이 연출을 하면서 이 작품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이 작품 항상 그런데 소설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원작자는 이거 재밌게 봤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봐도 그렇고 인터뷰를 다른 사람이 진행한 걸 봐도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때 이제 이 작가님들의 하는 이야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재밌게 봤다. 왜냐하면 이제 개봉해야 되는데 설령 재미가 없다고 해도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설경구 씨 연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가님도 그 주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이야기 속 살인자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으로 제시한 인물이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한때 살인을 했지만 그 사실을 잊고 테베의 왕으로 선정을 베풀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정치에 능했다면 김병수라는 주인공은 살인에 능했던 것으로 굉장히 좀 독특한 병치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쇄살인범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거를 결합시키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번역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 제이디 셀린저 등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작인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작품을 번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대한 개츠비는 번역이 출판사마다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마다 굉장히 번역자의 해석이 많이 반영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버전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가라고 생각하시면 서점 가셔서 그 첫 페이지만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영하 작가님 번역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작가 김영하의 작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토이의 인생은 아름다워 듣고 함께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제 다음 주면 또 연휴입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5일로 겹쳐서요. 대체 휴일로 5월 6일까지 쉬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연휴가 되었습니다. 4일이면 꽤 넉넉한데요. 이러면 이제 영화 한 편 정도 보실 계획 세우실 수도 있죠. 특히 프란치스코 천주교 교황이 최근 선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인 콘클라베, 이게 이제 일정 자격을 갖춘 전 세계의 천주교 추기경들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한 명을 뽑을 때까지 투표를 하는 의식이거든요. 바로 이 콘클라베에 대한 영화가 현재 상영 중입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많은 영화들이 연휴 대목을 앞두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판국에 맞는 이런 영화도 있다.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실 계획 세우시면 또 이거 안 드실 수 없죠. 극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주전부리, 팝콘이 있겠는데요. 사실 극장이 처음부터 팝콘을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또 영화 한 편 만들 만큼 재미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는 팝콘 맛도 다양하고 판매하는 메뉴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팝콘도 역사가 오래돼서요. 뭐랄까 이제 괴식 경쟁을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죠. 뭐 캐러멜 맛 같은 고전이야 그렇다 치고요. 뭐 신기한 팝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케첩 맛이랄지 바나나 맛, 네. 피클 맛, 딸기 맛 등등이 있고요.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고추장 맛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K푸드 열풍에 새콤달콤하게 양념 고추장 맛으로 만들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회사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한편 이런 팝콘에다가 탄산음료를 조합하면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시는 동안 넉넉하게 드실 양이 되죠. 뭐 영화 보신 다음 식사 따로 하러 가지 않으셔도 될 만큼 넉넉합니다. 거의 뭐 양동이의 팝콘이 담겨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다 영화관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 레스토랑에서 음식만 팔면 이문이 안 남는 구조라 와인을 비롯한 주류나 음료를 파는 것처럼 극장에서도 팝콘이 이익의 차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극장에 왔으니까 뭐 팝콘 좀 먹어야지 라고 이제 거의 반무의식적으로 선택하시는 팝콘이 영화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 영화관에서는 팝콘만 판매하나요? 그 나라에서만 파는 이색 메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팝콘만 먹으라는 법은 없죠. 영화관과 팝콘이 뭐 처음부터 짝지어진 것도 아닌 것처럼요. 같이 보는 관람객들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사실 뭐 무엇을 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의를 얻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자체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죠. 네. 그 좋은 사례가 중국에서 작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기가 엄청 많은 훠궈를 극장에서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은 2인에 34,000원이니까 결코 비싸다고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냄새가 좀 걱정인데요. 이게 뭐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훠궈가 이제 국물에 뭐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익혀서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영화를 보면서 천천히 드시기에도 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국내에도 파인다이닝과 영화 상영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의 신문왕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뭐 100년 전쯤 인물이죠. 가장 소중한 손님을 모실 때 그의 개인 전용 영화관에서 셰프들을 불러 만찬을 준비해서 요리와 영화를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차간에 식사를 한 뒤 간단한 음료와 주전부리와 함께 영화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영화관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뭐니 해도 저는 팝콘이지 않나 싶은데 평론가님은 영화 볼 때 어떤 음식 즐겨 드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진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980년쯤에 부모님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서 먹었던 옥수수 식빵 같은데요. 이것도 옥수수네요. 워낙 이제 제가 부피가 커서 군것질을 피하려고 하는 데다가 영화를 특히 극장에서 보면서 팝콘처럼 소리가 나는 음식을 먹으면 이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사실 극장에서는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집안 사람 내력인 것 같은 게요. 저희 형이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도 한 번도 극장에서 팝콘 먹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주 먹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음식 먹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요. 이게 뭐 특히 이제 굉장히 진지한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특히 이제 어떤 서스펜스를 끌어내느라고 음악도 안 쓰고 조용한 뭐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옆 사람이 팝콘을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 솔직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팝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 영화 내내 시끌벅적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이런 영화들은 괜찮은데요. 이런 뭐 예술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영화들에서는 가끔 산통을 깨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팝콘은 사실 모든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팝콘은 옥수수 알갱이를 말려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이면 이제 곧 즐겨 드실 뭐 초당이나 찰옥수수 같은 것들은 말리더라도 극장에서 즐겨 드시는 것과 같은 팝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전부 6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팝콘에 최적화된 옥수수 품종이 따로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극장에서는 사실 안 먹지만 집에서는 의외로 또 팝콘을 아주 가끔 만들어 먹어서요. 이 팝콘 옥수수를 항상 한 봉지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옥수수와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옥수수를 치아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납작하고 둥글어서 약간 이제 앞니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건데요. 팝콘용 옥수수는 알갱이가 눈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합니다. 이 뭐 팝콘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 옥수수 알갱이에 열을 가했을 때 이름처럼 뻥 튀겨지는 부분을 배젖이라고 합니다. 이 배젖이 옥수수를 비롯한 곡식의 눈에 영양분을 제공해서 싹을 틔우는 데 그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장 크죠. 말하자면 우리가 곡식이라 인식하는 그 부분, 몸통이 다 바로 배젖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팝콘 옥수수들은 배젖의 껍질이 밀도가 아주 높은 셀룰로스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을 아주 잘 흡수해서 배젖에 전달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열을 최대한 이제 품고 있다가 갑자기 뻥 터져서 이제 폭신하고 바삭하게 배젖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 옥수수 알을 튀기게 됐을까요? 네, 옥수수도 사실 쌀이나 밀만큼 역사가 깊은 곡식입니다. 약 1만 년 전에 멕시코에서 처음 경작되었는데요. 기원전 4700년에 페루에서 팝콘을 튀겨 먹었다는 증거가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팝콘에 최적화된 옥수수 품종은 남북 아메리카 전체로 퍼져나갔는데요. 대체로 기후 탓인지 남쪽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생각보다 한 오래됐네요. 7,500년 된 거죠. 네네. 8,000년요. 네네. 네. 그런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영화관 음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19세기 초에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이 또 미국인데요. 고래를 잡으려고 칠레까지 항해해서 내려갔다가 작고 귀엽다고 해서 팝콘 옥수수를 챙겨 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팝콘용 옥수수 전체를 말린 걸 팔기도 하는데요.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옥수수에 비해서 좀 작고 가늘고 한마디로 덩치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귀여워서 만물이 번성하는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놀이공원에서도 팝콘을 쉽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에서 전해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보스턴을 포함한 이게 뉴욕 바로 위쪽이죠.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요. 영국과 대서양 맞은편에 있는 동북부 해안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인들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처음 정착을 하고 이후에도 바다를 통한 세계 진출을 하는 본거지였는데요.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팝콘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서커스라든지 이제 박람회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회전목마나 관람차 같은 놀이시설도 타고 뭐 인형도 총으로 쏘고 말하자면 그런 놀이동산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미국 주에서 벌어지는 박람회 같은 건데요.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현장 같은 데서 팝콘이 주전부리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팝콘이 폭발적인 이름처럼 성질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비결로는 1885년 발명가 찰스 크레이터가 고안한 이동식 튀김기를 꼽습니다. 원래 이제 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연탄불에 튀겨 먹었는데요. 팝콘 냄비에 알갱이를 담아서 손으로 튀겨서 팔았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서 막 흔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크레이터의 이동식 튀김기는 이제 증기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작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매우 편했죠. 뭐 오늘날에도 극장 복도에 가끔 이제 한두 대씩 서 있는 그게 바로 그런 같은 원리의 튀김기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팝콘은 감자칩 같은 음식처럼 막 기름을 많이 써서 푹 담가서 만드는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약간 기름을 더하지만 열만 가하면 뻥뻥 잘 터지니까요. 인기를 끄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요. 처음 팝콘이 등장했을 때 유일하게 인기를 못 끈 곳이 바로 영화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팝콘 말고도 더 인기 있는 메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유성영화, 우리 지금 다 유성영화이긴 합니다만 유성영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영화와 영화관은 상류계층을 위한 문화와 장소였습니다. 뭐 영화는 이제 비교적 근현대의 문물이잖아요. 그전에는 오페라랄지 무용이랄지 악기 연주 같은 실제 공연들이 극장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통이 오래된 뭐 영국의 무슨 극장 이런 데 가시면은 붉은 카펫도 깔려 있고 뭐 이제 나무에 금박도 칠해져 있고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두드러지는 공간이죠. 뭐 이런 곳에 이제 그 뭐 냄새가 좋긴 합니다만 이런 팝콘이 처음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침 이제 영화에서 벌어진 획기적인 변화가 팝콘에게도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27년요, 대략 100년 전인데요. 드디어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 영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원래 유성영화 이전에는 뭐 옛날에 변사도 있었다 그러지만 대사가 이제 중간중간 자막으로 나오는 무성영화가 있었죠. 이에 비해 이제 영상에 맞춰서 배우들의 말이 실시간으로 들리는 유성영화는 식자층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동식 튀김기가 극장 앞에도 드디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 문 앞까지 진출한 팝콘이 문턱을 넘는 건 금방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팝콘이 영화와 찰떡 궁합을 이루는 데는요. 크게 두 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1920년대 말의 대공황이었죠.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실직이 대단했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비교적 싸게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극장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갔으니까 이제 또 팝콘도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옥수수라는 곡식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거를 뻥튀긴 팝콘도 부담이 없는 주전부리였습니다. 팝콘 한 봉지에 뭐
5센트, 10센트였다면 옥수수를 10달러어치를 사다가 몇 년을 두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렴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팝콘 장수를 불러 위탁 판매를 했다가 이제 너무 잘 팔리니까 아예 지금처럼 내부에 매장을 만들어 붙박이로 팔게 된 것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1940년대 초중반의 세계 2차 대전도 팝콘의 인기를 굳혔습니다. 물자가 이제 다 징발됐죠. 전쟁 통해. 설탕 같은 핵심 재료들이 부족해서 뭐 사탕이나 탄산음료 같은 건 만들기 어려웠지만 팝콘은 원래 옥수수 싸고요. 식용유와 소금만 조금 더 만들면 되니까 전쟁 통에도 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를 확장하던 팝콘에게도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OTT가 일상이 된 요즘의 상황과 똑같은데요. 1960년대에 텔레비전이 등장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극장에 덜 가게 되었고요. 이는 곧 팝콘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팝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서요. 즉석 팝콘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은박지 팬에 담겨 있어가지고 그대로 불에 올려 가열만 하면요. 번거롭게 냄비 등을 쓰지 않아도 되는 즉석 팝콘인 상품명 GP팝이 1958년에 등장했죠. 요즘은 전자레인지로 집에서도 팝콘을 쉽게 즐길 수 있잖아요. 이 전자레인지 팝콘은 언제 등장했어요? 네, 전자레인지 팝콘은 사실 재미있는 게요. 이 전자레인지 발명의 자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레이다 제작업체인 레이시온사가 있는데요. 직원인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이 레이다에 쓰이는 부품인 마그네트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열이 없는데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펜서가 신기하다 싶어서 팝콘 옥수수를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뻥 튀겨진 겁니다. 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되었고요. 1949년 스펜서는 극초단파로 팝콘 튀기는 법의 특허를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드시는 종이봉지에 담긴 전자레인지 즉석 팝콘은 1981년 식품기업 제너럴 밀스가 출원해서 현실이 되었고요. 3253님이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영화 볼 때는 역시 팝콘이죠. 갑자기 이 한낮에 한 봉지 들고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서정님도 팝콘 엄청 좋아해요. 특히 짭짤한 맛을 좋아합니다 하셨네요. 한끼실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